화성 연쇄살인 사건 3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로 특정한 56살 이모 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으로 해당 사건을 20년 동안 추적한 하승균 전 총경을 만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WFM 주식 7억 5천만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현직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제17호 태풍 타파가 이번 주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조가 노조원들을 동원해 여당 산업통상자원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정황이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조직적 후원에 나선 것인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고 미국에도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편향됐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80년대 말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이 56살 이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이 씨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복역 중인데 당시 화성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김성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80년대 말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8차 사건만 범인이 잡혔는데 모방범죄였습니다. 나머지 9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경찰 창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품을 새롭게 분석한 결과 5차와 7차, 9차 사건의 증거품에서 나온 DNA가 한 재소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는 56살 이모 씨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씨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5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했지만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들이 DNA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이 씨는 담담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인근 교도소로 이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장의 몽타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왼쪽 바로 이 몽타주는 30년 전 사건 당시 경찰이 만들어서 배포했던 용의자의 몽타주고, 그리고 이쪽은 당시 몽타주의 인물이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추정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이모 씨는 당시 27살, 지금은 56살이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나이를 추정해 만든 이 몽타주와 인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어떤 인물인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 씨. 이 씨는 당시 시신을 묶어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이 막 포장 속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갖다 버렸다고 그게 한참 그렇게. 이 씨가 처제를 살해하고 유기한 수법은 화성 연쇄살인과 비슷합니다. 이 씨는 범행에 쓴 둔기를 숨겼고 입었던 옷은 세탁소에 맡기며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경찰이 고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했고
아들과 부인도 수시로 폭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씨는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씨는 동료 수용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1급 모범수로 지정받았습니다. 부산교도소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씨를 독거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배우 송강호 씨가 범인을 집요하게 뒤쫓는 형사 역으로 나옵니다. 그 형사의 실제 주인공인 하승균 전 총경은 이제야 마음의 빚을 좀 덜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제보자가 없네. 어?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어? 에이.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평범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범인을 쫓던 형사의 실제 모델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총경이었습니다. 하 전 총경은 사건 초기부터 5년 넘게 범인을 쫓았습니다. 지난 2006년 퇴직한 뒤에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살았던 하 전 총경. 33년 만에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의 빚으로 남았지. 지금이라도 이제 마음의 빚을 갚았다. 비록 내가 직접 검거해서 수갑을 채웠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당시 특정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키가 168 그 정도. 몸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치켜 올라가고 그 당시에 27, 8 정도. 하 전 총경은 당시 열악했던 수사 환경을 안타까워했습니다. CCTV나 휴대전화가 없었고 유전자 분석 기법이 부족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당시 조사 대상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이름 들어본 일도 없고 당시에 용의자로 이렇게 그 사람 부각된 일도 없고. 하 전 총경은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기쁘지만 화도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음이 들떠서 잠도 못 잤지만 화도 났다. 공소시효를 늘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걸 처벌 못하지 않아요.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이렇게 30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연인원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도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수상한 발자국. 나뭇가지로 대충 금을 그어 현장을 보존하고 답답한 나머지 무속인까지 찾아갑니다. 방금 얼굴 하나가 싹 스쳐갔는데 그놈인 것 같아. 30년 전 고설했던 수사력을 풍자한 영화 속 장면이었지만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죠. 정작 화성 연쇄살인범의 마음을 꿰뚫어본 건 같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여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화성 사건 후 처제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 이 씨의 정체를 정확히 예측한 셈이죠. 사이코패스들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한 자극, 더 자극적인 것, 더 공격적인 걸 선택하다 보니까 살인에 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교도소 수감자 중 용의자를 콕 집어 찾아낸 건 2000년대 들어 크게 발전한 DNA 분석 기법입니다. DNA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물품의 흔적을 남기는데 최근에는 DNA를 통해 연령대와 흡연 여부, 운동을 많이 했는지까지 유추해낼 만큼 분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부터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군 강력 범죄자들의 DNA 보관을 시작해 현재 16만여 명의 DNA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는 이 범죄자 DNA DB에 있는 16만여 명과 대조 작업을 거쳐 용의자를 밝혀내게 되죠. 세포가 한 15개 정도 있어도 결과를 잘 얻을 수가 있거든요. 화석에서도 DNA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보관 상태가 중요하지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DNA 분석을 통해 해결한 미제 사건은 2010년 33건에서 4년 만에 4천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만화방에 놓고 간 물건에서 DNA를 채취했는데 알고 보니 6년 전 발생한 강도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 51살 김모 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전인 1970년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도 최근 DNA 분석을 통해 검거했죠. 화성 연쇄살인범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이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들도 DNA가 실마리를 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증거가 없어 유력한 용의자를 눈앞에서 무력하게 보내야 했던 이 장면. 발전하는 과학 수사 앞에 추억의 옛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 뉴스9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리고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상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이 국회의원 22명에게 노조원들을 통해서 소위 쪼개기 후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얼마씩 이런 방식으로 후원금이 전해졌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전국 21개 지부에 발송한 국회의원 후원 계획입니다. 왼쪽에는 이훈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 당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2명,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후원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낼 부서와 지부 이름이 할당돼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도에도 제목과 형식, 대상 국회의원이 조금 바뀐 후원금 안내가 등장합니다. 한 지부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내역의 일부입니다.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대부분 10만 원씩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후원금 접수 마감을 사흘 앞두고 노조가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면서 노조 간부들에게 공개한 지부별 납부 현황입니다. 납부율이 8%에 머문 지부도 있지만 86%에 이르는 지부도 있습니다. 노조원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냈다고 가정하고 후원 안내에 지부별로 할당된 국회의원에게 이 납부율을 적용해 봤더니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민주당 이훈 의원으로 1,890만 원이었고 권칠승 의원 1,030만 원, 어기국 의원 89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액수는 574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납부율 집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처별 할당과 2018년 후원 액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노조 관계자는 강요나 강제적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의원진들은 지역 난방공사 노조의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편의를 봐줬다거나 뭐 부당하게 무슨 이득을 줬다거나 그런 거가 문제인 거지 후원 받은 게 문제는 아니지. 국회의원들이 쪼개기 후원을 받고 청원경찰의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른바 청목회 사건 당시 검찰은 합법을 가장해 후원금 제도를 악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난방공사 노조가 왜 이런 식으로 노조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에 나선 것일까요? 노조는 내부 공지문에서
지역 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고쳐졌고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난방공사 노조가 각 지역 지부장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지부별 후원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면서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을 위한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또 전체 납부율이 38%밖에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는 집사법 개정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참여 실적을 공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집사법, 즉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공사가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즉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2017년 발의돼 지난해 3월 통과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지역난방공사 노조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이훈 의원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모양인데 저는 하여튼 난방노조를 면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의원은 지역 난방공사뿐 아니라 한전 자회사들의 민영화를 막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지역 난방공사 노조와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사흘 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찾아가고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추가 투자도 계획하는 등 펀드 운영 전반에 정 씨가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모펀드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당시 종잣돈 가운데 명의는 다르지만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온 돈으로 판단한 액수는 10억 원가량입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 부인 명의로 2016년 들어간 5억여 원과 2017년 3월 정 교수 친동생이 사들인 5억 원어치 코링크 지분 모두 정 교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 교수 동생이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받은 800만 원도 이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으로 일궈내왔지만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정 교수에게 횡령 자금으로 1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의 공범관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최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추가 투입한 것도 횡령 공범 가능성과 차명투자 등 의혹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공직자나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넘어설 경우 조 장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펀드는 WFM이라는 상장사에 투자해서 정부 국책과제인 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데 정경심 씨가 이 회사 주식 7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는지 이 과정을 조국 장관은 정말 몰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인 주주 명단입니다. 12만 주 6억 원어치를 장외 매입한 이모 씨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부인입니다. 비슷한 시기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일하는 회사의 서모 대표도 1억 5천만 원에 3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총 15만 주 7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모은 것이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친인척 명의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식 투자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사업 수주 등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에 앞서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모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정 교수가 조카 조모 씨 부인에게 송금했던 5억 원이 코링크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고 동생 정 씨가 매입한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도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렇게 조국 가족 펀드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오늘은 또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인 이모 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새로운 진술과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수사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도 지난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만 빼고 매일 불러들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 대상으로 조 장관 일가 펀드 연루 의혹이 불거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정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관련성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결국 마지막 퍼즐은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에서 맞춰질 것 같군요. 언제쯤 부를까요? 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주 중 1차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사모펀드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속속 포착되면서 당사자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이라 공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보준칙 개정 전 조 장관 일가가 마지막 공개 소환 대상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첫 공판 전까지 추가 기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요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취재진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재직 중인 형사정책연구원에 오늘도 저희 취재 기자가 찾아가서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를 취재하려고 했습니다만 출근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형사정책연구원 사무실입니다. 유리문은 반투명한 테이프로 가려졌고 출입할 때 문을 꼭 닫아달라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한 원장의 관용차 자리도 며칠째 비어 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신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든 출근하신 건 맞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흘간 휴가를 냈던 한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정상 출근 중이지만 취재진을 피해 새벽과 밤 늦게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한 원장의 출퇴근과 이동에 맞춰 직원들이 망보기에 동원된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2009년과 2013년 당시 센터장이었습니다. 인턴 증명서 발급 권한자여서 의혹의 실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조 장관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만들었던 관계자는 한 원장의 지시로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고 4년 뒤 발급된 증명서는 예정 증명서를 약간 고쳐 발급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예정 증명서에서 예정만 빼고 그렇게 발급받아간 것 같아요. 서울대 측은 최근 검찰의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를 포함해 인권법센터가 발행했던 28장의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상황. 한 원장 역시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전국의 전현직 대학 교수 3,400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릴레이 삭발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전국 전현직 교수 4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온갖 편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도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이 만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는 전국 290개 대학에서 3,396명의 교수들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오늘 시국 선언서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허위 서명을 걸러내느라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루고 전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 바로 옆에선 4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샴푸 값은 덜 들겠습니다. 하지만 샴푸를 100통, 200통, 300통을 쓸 수도 있으니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잡는 사회를. 이들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규탄 목소리를 냈던 중도보수 성향 단체입니다. 정치권 밖의 삭발 투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학생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동시에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밤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대학교에는 500여 명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참가자들이 조국 장관이 현직 교수로 있는 서울대 로스쿨로 이동해서 정의의 종을 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언급하며 진영을 떠나서 부정부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함께 있다며 이것이 정의인지 대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동시 집회로 날을 맞춘 거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에서도 저녁 7시부터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회를 연 연세대에는 170여 명이, 네 번째 집회를 연 고려대학교에는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모펀드 남 몰라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기소되고 오촌 조카는 구속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 딸이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과 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의혹을 볼 때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요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의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인권이 먼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어서 상당히 자세하게 경찰이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경찰이 발표한 건요, 용의자로 이모 씨를 지목한 이유였습니다. 이 현장 증거물 3개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 주요 조건, 이런 정작 궁금한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 항의 굉장히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장까지 기자들 앞에 나서서 말을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도 매체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밝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피의 사실 공표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요, 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알리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추측 보도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이 범죄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이유로 이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훈련까지 만들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었죠. 자, 경찰로서는 자칫하면 피의 사실 공표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도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과도하게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요, 만약 지금 나오는 정경심 교수 관련 보도들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이라면 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이 정 교수의 주장대로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이 최근 무건 수사라고 할 만큼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당당하게 피의 사실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예외 조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이런 등등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이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과 알 권리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겠습니다만 아직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풍을 몰아쳤던 링링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바람보다 비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태풍 타파의 강도와 경로를 전망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오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며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로 강풍 반경은 200km인 소형 태풍입니다. 현재 시속 5km의 느린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타파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요일인 22일 새벽엔 제주 서귀포 남쪽 33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합니다. 이어 대한해협을 지나 23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고온 수역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는 최대 풍속 초속 32m, 강풍 반경 300km의 중형급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쪽에 내려와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한 500mm 이상의 그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대는 300mm까지도 비가 예상이 될 수가 있다. 타파는 지난해 최대 400mm의 호우를 뿌린 콩레이와 비슷합니다. 링링에 이어 타파까지 가을 태풍이 잇따르면서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1976년 이후 가장 많은 6개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 농장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가 일단 해제됐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 발병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태는 잠시 진정된 모습이지만 이 돼지고기 도소매가는 여전히 불안해서 판매상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이후 내려진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이틀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통제됐던 전국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덕분입니다.
하지만 발병 지역인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반출이 금지됩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돼지고기 판매상들은 여전히 가슴을 졸입니다. 전혀 없잖아요. 한참 전에 고지역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2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일반 상인들은 수급이 줄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뭐 냉동 시설로 갖춰지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바로바로 그냥 판매를 하니까 심각하지. 이틀 새 돼지고기 도매가는 40% 급등했고 소매가도 4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는 발병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해 가격이 곧 진정될 거라고 밝혔지만 파주 농가에 대한 발병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연천 농가의 돼지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세청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자산가 219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벌었는지 1인당 평균 재산이 419억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탈세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었는데 다양한 거래 구조를 설계해서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 비밀금고에서 나온 돈 뭉치, 5만 원권부터 외화까지 화폐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른 금고에선 수십 장의 공인인증서와 차명 통장도 나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몰래 모아둔 돈들입니다.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고액 자산과 219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총 재산은 약 9조 2천억 원, 1인당 평균 41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 13명을 비롯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30살 이하 자산가만 147명이나 포함됐는데 평균 자산이 무려 44억 원에 달합니다. 탈세 수법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상장 예정인 주식을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사들이는 형식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피하면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제3자에게 법인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겨 사용료를 빼돌렸다가 회사 돈으로 다시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 탈루 유형을 집중 타겟으로 설정하여 사익 편취 목적의 이익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행위자를 핀셋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북한보다 일본이 더 위협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안보 싱크탱크 한국외교안보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소미아를 중단한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소미아가 미국을 개입시키고 또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긴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역효과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굿보이, 한국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이 북한보다 안보에 더 위협이 된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고 반박했다가 방청객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고 올렸습니다. 최근 갈등설을 빚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만나기로 돼 있었던 만큼 상급자의 만남에 앞선 가로채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볼턴은 한 비공개 연설에서 북한,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그들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제재 완화만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의 후임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취임 일성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Continue to rebuild our military and really get us back to a peace restraint posture that'll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from the many challenges around the world today. 오브라이언은 미 국무부의 해외 인질 협상 특사로 매파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폼페이오 외교 측의 속도를 높이는 가장 안전한 인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 lot of people that I respect rated him as their absolute number one choice. So,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emistry together.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대북 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해외 박물관이 소장 중인 우리 문화재 가운데 몇몇은 보존 미흡으로 제대로 된 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미술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우리 손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림을 분리하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X선 형광 분석기로 사용된 안료를 확인한 후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상처가 난 곳을 조심스럽게 메우고 악유를 덧칠합니다. 최대 2년까지 걸리는 복원 작업을 거치고 나면 옛 그림은 새로 태어납니다. 구김과 빛바램이 심했던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의 표작도는 표범과 대나무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 중인 산시청남도,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있는 자수 화초 길상문 등 복원을 마친 회화와 자수 병풍 등 총 12점이 공개됐습니다. 복원 처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 이게 한국 유물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또 전시라던가 뭐 관련된 관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훼손된 해외 우리 미술품의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8개국 36건에 달합니다. 수백 년 전의 옛 모습을 되찾은 우리 미술품들. 다음 달 중순까지 전시를 마치면 다시 해외 소장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 프로야구에서는 SK와 두산의 시즌 첫 더블헤더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두 팀답게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결과는 이다솜 기자의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 2위 탈환이 급한 두산. 더블헤더 상대는 매직 넘버 지우기에 나선 선두 SK였습니다. 두산이 2회 류지혁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롬액에게 곧바로 동점 솔로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타선 응집력이 빛났습니다. 3회 2사 2-3루에서 오재일과 박세혁의 연속 적시타로 4대1로 달아났습니다. 두산 선발 후렌코프가 흔들리며 4회 2점을 내줬지만 두산에는 4번 타자 김재환이 있었습니다. 5회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원한 솔로포로 다시 한 점을 도망갔습니다. 김재환의 시즌 15호 무려 46일 만에 홈런이었습니다. 7회 한 점을 내줬지만 9회 박세혁의 쐐기타를 묶어 더블헤더 1차전을 6대4로 잡았습니다. 두산은 최근 3연패를 끊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2안타를 추가하며 181개로 역대 외국인 타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2차전에선 양팀의 선발 투수 김광현과 이영하의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는데
두산이 8회 오재일의 투런포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SK는 또다시 패하며 매직 넘버를 6개에서 줄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큰 얼굴, 정감 어린 표정, 단순한 선, 고급스러운 유머와 지적 품위.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가 짚어낸 김도원 화백 사파의 매력입니다. 김화백은 올해 84시죠. 그림 인생 60년 중에 50년을 조선일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25년 전 붓을 버리고 컴퓨터 앞에서 전자펜을 잡았고 지금도 컴퓨터 게임을 즐깁니다. 이따금 야한 그림을 그려 심의기관의 비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한 것을 저질로 그리느냐, 품위 있게 그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해 암 수술을 받고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날 신입사원처럼 떨렸다고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60살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없애거나 아니면 연장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년은 그대로 두고 계속 고용하는 사실상 정년 폐지 제도를 3년 뒤부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줄고 성장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나빠질 청년 일자리와 기업 부담은 어떻게 하고 또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노인복지 기준 연령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하고 임금체계 바꾸고 청년 일자리 대책도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17이 정년을 늘린 뒤에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년 정책은 치밀하고 공정하게 준비해도 성공시키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성급하게 손댔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도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정년 연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쓰레기 줍고 잡초 뽑는 허드렛 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인생 2모작, 3모작을 실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할 겁니다. 9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정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점차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접근할 텐데요. 태풍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고 또 속도도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칠 텐데 특히 남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다소 끼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16도에서 시작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부산은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파고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